이렇게 실제 한국사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재현, 고려 후기. 이재현은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문인이에요. 그는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원나라에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원나라의 수도 연경에서 만권당이라는 학문 연구기관에 머물면서 원나라의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했어요. 만권당은 충선왕이 원나라에 세운 곳인데 이재현은 그곳에서 조맹부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했답니다. 이재현의 호는 익제예요. 그는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저술했어요. 이 책은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또한 그는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고려의 성리학이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당시 원나라를 통해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이재현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그를 고려 후기 성리학 수용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가해요. 6.25 전쟁과 정전협정. 현대. 6.25 전쟁의 정전협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이 넘게 계속됐어요.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빠르게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지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역전됐어요.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죠. 그런데 1950년 10월 중국군이 대규모로 참전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었어요.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서울을 다시 빼앗기는 일사후퇴를 겪기도 했어요. 이후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고착되면서 긴 소모전이 이어졌어요.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됐는데 포로 송환 문제 등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드디어 정전협정이 체결됐어요. 정전협정 직전인 1953년 6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하며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잠시 멈췄지만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 상태라서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인 셈이에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무왕시대.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륵사지 석탑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에요. 백제 무왕 때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탑은 원래 목탑의 형식을 돌로 옮긴 것이라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예요. 2009년에 이 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백제 왕후가 사택 적덕의 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발견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서동설화와 관련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삼국유사에서는 무왕의 왕비가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리봉영기에는 백제 귀족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화공주 설화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생겼어요.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백제의 뛰어난 석조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 근대 일제강점기. 윤봉길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윤봉길은 190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나라 잃은 서름을 느끼며 자랐고 농촌 계몽운동에도 힘썼어요. 하지만 국내에서의 활동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1930년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간 윤봉길은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윤봉길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천장절 기념식과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는 일본군 고위 장성들과 관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윤봉길은 도시락 모양의 폭탄과 물통 모양의 폭탄을 들고 행사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어요. 이 의거로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가 사망하고 여러 고위 인사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해 12월 일본에서 총살형을 당했어요. 당시 나이 25이었어요. 이 의거는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특히 중국 국민당 정부와 중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크게 감탄했다고 해요. 이후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5.18 민주화 운동. 현대 1980년대. 1980년 5월 광주에서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했는데 국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광주 시민들은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어요.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어요.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어요. 이 운동은 비록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주었어요. 강화도의 문화유산. 청동기, 고려, 조선. 강화도는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특히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에요. 강화도 부근리에는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데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불러요. 커다란 받침돌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형태로 마치 탁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또한 강화도는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옮긴 것이기도 해요. 고려는 약 40년간 강화도에서 몽골에 대항했는데 이 시기에 팔만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어요. 외규장각은 조선 정조 때 강화도에 세운 왕실 도서관이에요. 원래 규장각의 서적 중 왕실 관련 중요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지었어요. 하지만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의 의궤를 비롯한 많은 서적을 약탈해 갔어요. 초지지는 조선 후기에 외국 선박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한 군사시설이에요.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국 함대와 전투가 벌어졌고 1875년 운요호 사건 때도 일본군의 공격을 받은 곳이에요. 이처럼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한국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 된 섬이에요. 영조의 탕평책과 주요 업적. 조선 후기. 영조는 조선 후기의 왕이에요. 그는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영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탕평책이에요. 당시 조선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같은 붕당들이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한 당파가 권력을 잡으면 다른 당파를 몰아내고 또 뒤집히면 보복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죠. 영조는 이런 붕단 정치의 폐단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붕당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펼쳤어요. 탕평이란 공평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조는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워서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어요. 또한 영조는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했어요. 원래 백성들은 군포를 2필씩 내야 했는데 이것을 1필로 줄여준 거예요. 줄어든 재정은 결작, 선무군감포, 어장세 등으로 보충했어요. 영조 때는 법전 정비도 이루어졌는데 속대전을 편찬해서 경국대전 이후의 법령들을 정리했어요.
문화적으로는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했고 청계천을 준설하는 공사도 시행했어요. 영조는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관현맹이라고 불리는 시각장애인 악사들을 우대했어요.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관현맹에게 관직과 녹봉을 주기도 했죠. 영조가 직접 작곡한 여민낙이라는 곡도 있어요. 여민낙은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에요. 과전법 고려 조선 과전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인 1391년에 처음 시행된 토지제도예요. 당시 고려는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마구 빼앗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 재정도 어렵고 백성들도 힘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을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든 거예요. 과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서만 관리들에게 나눠줬다는 점이에요. 전국의 토지가 아니라 수도 근처인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했어요. 관리들에게는 토지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 거예요. 수조권이란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관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민이 내는 세금을 받아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리의 등급에 따라 받는 토지의 양이 달랐다는 거예요. 높은 관리는 많이, 낮은 관리는 적게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관직에서 물러나면 토지를 나라에 돌려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관리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슌량전이라는 것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과전법에서는 받은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을 막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거예요. 6월 민주항쟁 현대의 전두환 정부 6월 민주항쟁에 대해 알아볼게요. 1987년 6월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에요.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계속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을 원했지만 전두환 정권은 이를 거부했어요.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호원 조치를 발표했어요. 호원이란 헌법을 지킨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기존의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간선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대신 뽑는 방식이에요. 국민들은 이에 크게 분노했어요. 그러던 중 서울대학교 학생 박총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또한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에요. 시위대는 호원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어요. 결국 6월 29일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했어요. 이를 6월 29 선언이라고 해요. 이 선언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되었어요. 백제 근초고왕 삼국시대 전기 백제의 근초고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4세기 중반에 활동했는데 이 시기에 백제는 정말 강성했어요. 근초고왕은 북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했어요. 이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하기도 했는데 백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근초고왕은 남쪽으로는 마한의 남은 세력을 완전히 통합했어요. 대외적으로도 활발하게 교류했는데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일본에는 칠지도를 보내기도 했어요. 칠지도는 7개의 가지가 달린 특별한 칼인데 지금도 일본에 남아 있어요. 근초고왕 때 백제는 학자 고흥에게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했어요. 이것이 백제 최초의 역사서예요. 이렇게 근초고왕은 영토 확장, 활발한 대외 교류, 역사서 편찬 등으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답니다.
조선 후기 외래 작물의 전래.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농업 기술이 크게 발전했어요. 특히 모내 기법이 널리 퍼지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모내 기법은 벽실을 직접 논에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모짜리에서 모를 키운 다음에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김매기 횟수도 줄고 물 관리도 쉬워져서 수확량이 늘어났어요. 또한 조선 후기에는 외국에서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같은 작물들이에요. 고구마는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조엄이라는 분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가져왔어요. 감자는 청나라에서 들어왔고요. 이런 새로운 작물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서 백성들의 먹거리가 다양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고구마와 감자는 구황작물이라고 해서 흉년이 들어 곡식이 부족할 때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고려 정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불상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조 불상 중 하나예요. 높이가 무려 18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이에요.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사에 있어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불러요. 고려 광종 때인 968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되었다고 전해져요.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쓴 높은 관이에요. 원통형의 보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높이가 더 커 보여요. 얼굴은 넓적하고 투박한 편인데 통일신라 시대에 세련되고 균형 잡힌 불상과는 많이 달라요. 몸에 비해 머리가 크고 손도 크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지방화된 불상 또는 토착적인 불상이라고 평가받아요. 고려시대에는 지방 호족들의 후원으로 각 지역에서 독특한 양식의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대표적인 예예요. 미륵신앙과 관련이 깊은 불상이기도 해요. 미륵불은 미래에 나타나 중생을 구원한다는 부처인데 고려시대에 미륵신앙이 유행하면서 이런 대형 미륵불이 많이 조성되었어요. 이 불상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은진미륵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려요. 논산 지역이 옛날에 은진현이었거든요. 박제가와 북학이. 조선 후기. 박제가는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 활동한 실학자예요. 그는 1750년에 서울 출신으로 태어났어요. 서얼이란 양반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신분적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박제가는 뛰어난 학문 실력으로 정조의 눈에 들어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되었어요. 규장각은 정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기관이에요. 검서관은 책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관직이었는데 정조는 서울 출신의 인재들도 등용해서 이 자리에 앉혔어요. 박제가는 청나라에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발전된 문물을 직접 보고 왔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생각을 담은 책이 바로 북학이에요. 북학이란 북쪽 나라, 즉 청나라에서 배우자는 뜻이에요. 박제가는 이 책에서 수레와 배를 이용한 상업 발달, 청나라와의 무역 확대, 기술 도입 등을 주장했어요. 특히 우물물도 퍼서 쓰지 않으면 썩듯이 재화도 소비해야 생산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경제 사상이었어요. 또한 그는 명농초고라는 농업 관련 저서도 남겼어요. 박제가는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등과 함께 북학파 실학자로 분류돼요. 이들은 모두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와 관련된 혐의로 함경도 종성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고려 전식과 제도. 고려. 고려시대의 경정전식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전식과 제도를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태조 때 역분전이라는 제도로 공신들에게 토지를 줬고
이후 경종 때 시정전식과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시정전식과는 관리의 인품까지 고려해서 토지를 지급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종 때 개정전식과로 바꾸면서 인품 대신 관직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관직과 관계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거예요. 이후 문종 때 경정전식과로 다시 정비되면서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고려시대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개경에는 시전이라는 관영상점이 있었고 경시서라는 관청이 시장 물가를 관리했어요. 또한 고려는 건원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같은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곡식이나 배가 더 많이 사용되었어요. 대외무역도 활발했는데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고 송나라,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했어요. 조선의 중인 신분. 조선.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은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눴어요. 양인은 자유민이고 천인은 노비처럼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나뉘었어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네 계층으로 구분됐죠.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합쳐 부르는 말로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지배층이었어요.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의 신분이에요. 중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역관, 의관, 산원, 화원, 율관 같은 기술직 관리들이 있었어요. 역관은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의관은 의료를 담당했어요. 산원은 수학과 계산을, 화원은 그림을, 율관은 법률을 담당했죠. 이들은 잡과라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올랐어요. 또 서얼도 중인 계층에 속했는데 서얼은 양반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서얼은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과거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았어요. 중인들은 대대로 같은 직업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한양의 중앙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했어요. 예속 논쟁과 서인.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는 여러 정치 세력이 붕당을 이루며 서로 경쟁했어요. 그 중에서 서인은 인조반정을 주도한 세력이에요. 인조반정은 1623년에 일어났는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사건이에요. 서인은 이이와 성온의 학문을 계승한 세력으로 기호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반면 남이는 이황의 학문을 이어받았고 북인은 조식과 서경덕의 학문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어요. 효종이 죽고 나서 자의대비의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크게 다투었는데 이것을 예송논쟁이라고 해요. 1차 예송은 1659년 효종이 죽었을 때 일어났어요. 서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므로 1년만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인은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로 대우하여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때는 서인의 주장대로 1년 복이 결정되었어요. 2차 예송은 1674년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일어났는데 이때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었어요. 발해. 통일신라 후기. 발해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해는 698년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예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죽이 함께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대조영은 발해의 건국자로 고구려 장군 출신이었어요. 처음에는 동모산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여러 왕을 거치면서 점점 강해졌어요. 특히 무왕 때는 영토를 크게 넓혔고 당나라와 긴장 관계에 있기도 했어요. 무왕은 장문유를 시켜 당나라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왕 때 발해는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 부족을 복속시키고 영토를 최대로 넓혔습니다. 이 시기에 당나라에서는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발해는 당나라, 신라, 일본과 교류했어요. 특히 일본과는 활발하게 사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발해는 926년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어요. 윤관의 동북 구성과 여진 정벌. 고려 정기. 여진족은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북방의 이웃으로 등장하는 민족이에요. 고려 시대에는 특히 여진족과의 관계가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윤관의 여진 정벌과 동북 구성 설치는 꼭 알아야 할 사건이에요. 고려 숙종 때 여진족이 자주 국경을 침범하자 윤관은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대비했어요.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부대였어요. 이후 예종 때인 1107년에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여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어요. 이것이 바로 동북구성이에요. 그런데 여진족이 계속 반환을 요청하고 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1년 만인 1109년에 구성을 돌려주게 되었어요. 한편 조선시대에도 여진족과의 관계는 계속되었어요. 조선 태종 때는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과 교역을 했고 세종 때는 김종서를 보내 육진을 개척하고 최윤덕을 보내 사군을 설치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립했어요. 이렇게 고려와 조선은 여진족에 대해 회유와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북방 영토를 지켜나갔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 선사시대 구석기. 구석기 시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시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사용했어요. 뗀석기란 돌을 깨트려서 만든 도구를 말해요. 대표적인 도구로는 주먹도끼가 있는데 손에 쥐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구석기인들은 주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했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불을 사용할 줄 알았고 무리를 지어 생활했어요. 아직 농사를 짓거나 토기를 만들 줄은 몰랐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로는 연천 전곡리가 있어요. 이곳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답니다. 고려시대 주요 사건의 시간 순서. 고려. 고려 시대에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고려는 918년에 왕건이 세운 나라예요. 고려 초기에는 북쪽의 여진족이 자주 침입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윤관 장군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족을 정벌했어요. 이때가 1107년이에요. 윤관은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지역에 구성을 쌓았어요.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사건은 귀주대첩이에요. 사실 귀주대첩은 윤관의 여진 정벌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1019년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이게 바로 귀주대첩이에요. 그리고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일어났어요. 문신들이 무신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자 정중부, 이의방 같은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사건이에요. 이후 약 100년 동안 무신들이 고려를 지배했어요. 몽골의 침입은 1231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몽골이 여러 차례 쳐들어와서 고려는 큰 피해를 입었고 결국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오랫동안 항쟁했어요.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면 귀주대첩이 1019년으로 가장 먼저이고 윤관의 여진정벌이 1107년, 무신정변이 1170년, 몽골의 침입이 1231년 순서예요. 고려는 결국 1392년에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어요. 신라하대의 사회 모습. 통일신라 후기. 신라 하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진성 여왕 때가 특히 심했는데 889년에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흉년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었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계속 거두려고 했거든요.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때 원종과 에노라는 사람이 사벌주에서 난을 일으켰어요.
이게 신라 말기 농민 봉기의 시작이었어요. 이 혼란 속에서 견훤과 궁예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고 결국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신라 하대에는 왕위 다툼이 심해서 150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니까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세력가들이 성장했어요. 또 이 시기에는 선종 불교가 유행했고 풍수지리설도 널리 퍼졌어요. 도선 같은 승려가 풍수지리를 전파했는데 이 사상은 지방 호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자기 지역이 명당이라고 하면 세력을 키우는데 명분이 되었거든요. 백제의 대외 교류와 문화 전파. 삼국시대. 백제는 삼국 중에서도 특히 대외 교류가 활발했던 나라예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것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아직기와 왕인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직기는 일본 태자에게 말을 가르쳤고 왕인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주며 한문과 유학을 알려주었어요. 또 담징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담징은 고구려 승려예요. 담징은 일본에 건너가 종이와 멍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림 그리는 기술을 전해주었어요. 일본 호류사의 금당벽화도 담징이 그렸다고 전해져요. 백제는 또한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 같은 전문가들을 일본에 보내 학문과 기술을 전수했어요. 불교도 백제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는데 성황 때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보내면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파되었어요. 칠지도하는 특별한 칼도 있어요. 칼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뻗어 있어서 칠지도라고 불러요. 이 칼은 백제가 일본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백제와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에요. 무령왕릉은 충남 공주에 있는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에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백제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일본에 전해주는 문화 전달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어요. 삼저 호황과 한국 경제 성장. 현대 1980년대. 1980년대에 한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80년대 중반은 한국 경제의 아주 특별한 시기였어요. 바로 삼저 호황이라고 불리는 때였거든요. 삼저가 뭐냐면 3가지가 낮았다는 뜻이에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즉, 기름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 3가지 조건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호황을 누렸죠. 그런데 그 전인 1980년대 초반에는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농지개혁은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1950년대 초에 시행되었어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으로 지주에게서 땅을 사서 농민에게 팔았던 거예요. 이로써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많이 사라졌답니다. 한편 한국은 1996년에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어요. 이건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1977년이었고 G20 정상회의는 2010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어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인 한미 FTA는 2007년에 체결되어 2012년에 발효되었답니다. 신라 버풍왕의 업적. 삼국시대 신라 중고기. 신라 버풍왕에 대해 알아볼게요. 버풍왕은 신라 제23대 왕으로 514년부터 540년까지 재위했어요. 그는 신라를 고대 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에요. 버풍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율령을 반포한 거예요. 520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나라를 법으로 다스리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527년에는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어요. 이차돈이 목이 베어질 때 흰 피가 솟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사건 이후 귀족들의 반대를 누르고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536년에는 신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는데 건언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이것은 신라가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버풍왕 때 금관가야를 병합한 것도 중요한 업적이에요. 532년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광이 항복해왔고 신라는 가야 지역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었어요.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524년에 세워진 것으로 버풍왕 때 만들어진 비석이에요. 이 비석에는 신라 육부의 성격과 관등 체계, 지방 통치 조직과 촌락 구조 등 당시 사회상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제도 비교. 조선. 고려와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고려 시대의 지방 제도를 살펴보면 고려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어 다스렸어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북쪽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북계와 동계를 말해요. 고려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인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수령이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 하고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불렀는데 속현이 주현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속현은 주현의 수령이 간접적으로 관리했답니다. 또한 고려에는 향부곡소라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이곳 주민들은 일반 군현 주민보다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았고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거나 노역을 담당했어요. 소는 주로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곳이었고 향과 부곡은 농업에 종사했어요. 이런 특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로 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어 다스렸어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바로 그 8도예요. 조선은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했어요. 또한 지방에 소경을 설치했던 것은 고려나 조선이 아니라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는 오소경을 설치해서 수도인 경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했어요. 조선에서는 향리가 수령을 보좌하며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어요. 향리는 그 지역 출신으로 행정 실무에 밝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수령을 도와 세금 징수나 문서 작성 같은 일을 맡았답니다. 조선 왕조실록. 조선.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재위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이 실록은 편년체로 기록되었는데 편년체란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해요. 날짜별로 차근차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놓은 거죠. 실록은 춘추관에서 편찬했어요. 왕이 돌아가시면 다음 왕 때 실록청을 설치해서 이전 왕의 실록을 만들었어요. 완성된 실록은 화재나 전쟁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춘추관과 충주, 전주, 성주 4곳의 사고에 보관했는데 임진왜란 때의 전주 사고본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만들어서 춘추관,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 이렇게 5곳에 보관했어요. 실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왕도 함부로 볼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사관들이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거예요. 이런 기록 정신 덕분에 조선 왕조실록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역사 자료가 되었어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고려 불화와 지방 행정제도. 고려. 고려 시대의 불교 미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는 불교를 국가의 중심 종교로 삼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불교 미술이 정말 발달했답니다. 특히 고려의 불화는 아주 유명해요. 불화란 부처님이나 보살을 그린 그림을 말해요. 고려 불화의 특징은 정교한 문양과 화려한 장식이에요. 금가루를 사용해서 채색하는 방식도 고려 불화만의 독특한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불화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수월관음도가 대표적인 고려 불화 중 하나예요. 이제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고려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눠서 다스렸어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북쪽 국경지역을 말해요. 양계란 동계와 북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북쪽에는 여진족과 거란족 같은 이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해서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어요. 또 고려는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했고 삼경이라고 해서 개경, 서경, 동경을 특별히 관리했어요. 통일신라의 경제와 대외교역. 통일신라. 동일 신라 시대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신라는 676년에 삼국을 통일한 뒤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했어요. 구주는 지방 행정의 큰 단위였고 오소경은 수도인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서 전국을 균형 있게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작은 수도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인 지방 제도를 갖추면서 통일 신라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 신라는 당나라, 일본과 활발하게 교역했어요. 특히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했는데 신라의 귀족들은 고급 비단, 약재, 향료 같은 물건들을 일본에 수출했어요. 일본 귀족들 사이에서 신라 물건은 인기가 많았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촐랑 문서를 작성해서 백성들의 인구, 토지, 가축 등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신라 장적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만든 문서예요. 농업 기술도 발전해서 논농사가 확대되었고 수공업도 발달했어요. 경주를 중심으로 상업도 활발해져서 시장이 형성되었고 동시라는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도 있었어요. 조선 후기 서민문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는 문화적으로 아주 활기찬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풍속화가 있었어요. 풍속화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이에요.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어요. 김홍도는 서민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그렸는데 씨름도, 서당, 무동 같은 작품이 유명해요. 신윤복은 양반과 기녀의 모습을 주로 그렸고 단오풍정, 월화정인 같은 작품을 남겼어요. 조선 후기에는 판소리도 크게 유행했어요.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춰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같은 작품이 사랑받았어요. 탈춤과 산대놀이도 성행했는데 이런 공연에서는 양반을 풍자하고 서민들의 삶을 표현했어요. 또 한글 소설이 널리 퍼졌어요. 홍길동전, 춘향전, 허생전 같은 작품들이 한글로 쓰여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어요. 중인층도 시사라는 문학 모임을 만들어 시를 짓고 교류했어요. 그런데 상감청자는 조선 후기가 아니라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상감기법이란 그릇 표면에 무늬를 파고 다른 색 흙을 넣어 장식하는 방법이에요. 고려 청자의 상감기법은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기술로 평가받아요. 훈련도감. 조선 후기. 훈련도감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오위라는 중앙 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16세기 말이 되면서 이 오위 체제가 점점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초기에 왜군에게 크게 패하면서 군사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이에 따라 전쟁 중인 1593년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어요. 훈련도감은 기존 군사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군대였어요. 가장 큰 특징은 포수, 사수, 살수라는 3수병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이에요. 포수는 조총을 쏘는 병사이고 사수는 활을 쏘는 병사예요. 살수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로 근접전을 담당하는 병사예요. 이렇게 세 종류의 병사를 함께 운용해서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훈련도감의 병사들은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었어요. 이전까지 조선의 군대는 농민들이 번갈아 가며 군역을 지는 방식이었는데 훈련도감은 처음으로 돈을 주고 병사를 고용한 거예요. 이를 급료병이라고 해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어요. 나중에 어영청, 총룡청 등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조선 후기 오군영 체제의 핵심이 되었어요. 훈련도감은 오군영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군영이에요.
동학농민운동. 조선 후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894년 조선 후기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봉기예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은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심했어요. 특히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고 불법으로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어 물세까지 받았어요.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1894년 1월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고부 농민봉기예요. 이후 동학농민군은 더 큰 규모로 다시 일어나 백산에 집결했어요. 그리고 황토연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승리를 거듭한 농민군은 전라도의 중심지인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자 일본도 군대를 보냈어요.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민군과 정부는 전주 화약을 맺고 휴전했어요. 이때 농민군은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했어요. 집강소는 농민들이 직접 지역을 다스리는 자치기구였어요. 여기서 패정개혁안을 실천했는데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탐관오리를 처벌하며 토지를 골고루 나누려 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에 간섭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했어요. 이것을 2차 봉기라고 해요.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부대와 맞서 싸웠지만 신식무기 앞에 패배하고 말았어요. 전봉준은 체포되어 처형당했어요.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반봉건과 반외세를 외친 민중운동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평양의 역사적 중요성. 삼국시대. 평양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오래된 중요한 도시예요. 고구려 장수왕 때인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어요.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남쪽에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이후 평양은 고구려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평양에서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1920년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졌고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 아래 우리 물건을 애용하자는 운동을 펼쳤어요. 또한 2000년에는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이 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동학농민운동과 집강소. 근대 개항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894년 조선 후기,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당시 고부 군수 조병갑이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고 횡포를 부리자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고부 관할을 점령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서 전국적인 운동이 되었어요. 농민군은 황포연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이기고 전주성까지 점령했어요. 이에 놀란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농민군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일단 해산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집강소예요. 집강소는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된 농민 자치기구였어요. 농민군이 직접 지방행정을 맡아서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토지를 고르게 나누는 등의 개혁을 실천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에 간섭하자 농민군은 다시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어요. 안타깝게도 우금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전봉준도 체포되어 처형당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이 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의 정신을 보여준 중요한 민중운동이었어요. 최재형. 근대 일제강점기. 최재형은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는 원래 함경도 출신인데 어린 시절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러시아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그 재산을 독립운동에 아낌없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불러요.
최재형은 연해주에서 권업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독립운동을 이끌었어요. 권업회는 한인들이 모여 농업과 상업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최재형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뒤에서 도운 숨은 공로자예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 있도록 자금과 숙소를 지원했어요. 1920년에 일본군이 연해주를 침략한 4월 참변 때 최재형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순국했어요. 보빙사. 근대 개항기. 보빙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빙사는 1883년에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단이에요. 조선은 1882년에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맺은 후 미국에서 먼저 공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조선도 답례로 사절단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전권대사로는 민영익이 임명되었고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이 수행원으로 함께 갔어요. 이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의 발전된 문물을 시찰했어요. 특히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서 유학을 했는데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어요. 보빙사 일행은 미국에서 우편제도, 전기시설, 농업기술 등 다양한 근대 문물을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이 사절단 파견은 조선이 서양 국가에 공식적으로 보낸 최초의 사절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참고로 일본에 보낸 수신사나 조사시찰단과는 다르게 서양 국가에 파견된 것은 보빙사가 처음이에요. 동해. 초기 국가. 동해는 지금의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지역에 있었던 초기 국가예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매년 10월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무천이라는 축제가 열렸어요. 무천 때는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해요. 동해 사람들은 호랑이를 신으로 모시며 제사를 지냈어요. 동해에는 책화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는데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게 했어요. 이렇게 각 부족의 경계를 엄격히 지켰기 때문에 산천을 경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어요. 또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짧은 활, 과하마라는 작은 말, 반어피라는 물개 가죽이 유명했어요. 혼인 풍습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어서 어린 신부를 미리 데려다가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혼인했어요. 병자호란과 남한산성. 조선 중기. 병자호란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자호란은 1636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에요.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세력을 키운 청나라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요.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척화파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화파가 대립했어요. 결국 인조는 청의 요구를 거부했고 청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왔어요. 청군의 빠른 진격으로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어요. 남한산성은 한양 도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산성으로 험준한 지형 덕분에 방어에 유리했어요. 인조는 이곳에서 약 45일간 항전했지만 강화도가 함락되고 원군도 오지 않자 결국 항복을 결정했어요.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드레를 행했어요.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불러요. 병자호란의 결과로 조선은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었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어요. 또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돈을 주고 돌아오기도 했어요. 이 전쟁 이후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북벌론이 대두되었어요. 가야 연맹 마이너스 금관가야와 대가야. 삼국시대 가야. 가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야는 낙동강 유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연맹체예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존재했던 나라들이에요. 가야는 크게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눌 수 있어요. 전기가야는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중심이었어요. 금관가야는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면서 큰 부를 쌓았어요. 당시 가야 지역은 질 좋은 철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 왜군을 물리치러 내려왔어요. 이때 금관가야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후 금관가야는 힘을 잃고 가야연맹의 중심이 고령 지역의 대가야로 옮겨갔어요. 이게 바로 후기가야예요. 대가야는 5세기 후반에 가야연맹을 이끌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결국 금관가야는 532년 버풍왕 때 신라에 병합되었고 대가야는 562년 진흥왕 때 신라에 멸망했어요. 4.19 혁명과 김주열 열사. 현대 1960년대. 4.19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어요.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개표를 조작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됐어요. 이것을 3.15 부정선거라고 해요. 마산에서는 이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위에 참여했던 마산 상업고등학교 학생 김주열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4월 11일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앗도다에서 발견됐어요. 충격적이게도 그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어요. 이 끔찍한 장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분노가 폭발했어요. 시민들과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4월 19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경찰이 시위대의 발포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물러났어요.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 이후에는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리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이후 총선거를 통해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이 출범했어요. 제주 4.3 사건. 현대 정부 수립기. 제주 4.3 사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남한만의 단독 선거인 5.1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에 정부는 토벌대를 보내 진압작전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어요. 제주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이 사건은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2000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제주도 곳곳에는 4.3 평화공원과 기념관이 세워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어요. 아직도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아픈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단오의 풍습. 조선. 단오는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고 해서 수린날이라고도 불러요. 이날은 여러 가지 특별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었어요.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건강해진다고 믿었거든요. 또 여성들은 창포 뿌리를 깎아서 비녀처럼 머리에 꽂기도 했어요. 단오에는 수리떡이라는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수리취라는 풀을 넣어 만든 초록색 떡이에요.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기도 해서 수리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어요. 남자들은 씨름 대회를 열어 힘을 겨뤘고 여자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강릉에서는 단오제가 특이 열렸는데 지금도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다른 명절들과 비교해보면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리고요.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어 먹어요.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었고요. 참고로 강강술래는 추석에 하는 놀이예요.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근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와 그 직전 시기에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쳤어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이에요. 먼저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약 1,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이 빚 때문에 나라가 일본에 더 종속될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서상돈, 김광재 같은 분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어요.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고요. 이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같은 언론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여자들은 비녀와 반지를 내놓았어요. 정말 온 국민이 힘을 모은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다음으로 물산 장려 운동을 살펴볼게요. 이 운동은 1920년대에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어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취지였죠. 일본 상품 대신 우리 토상품을 애용하고 우리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쓰자는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 역시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이었지만 일제의 탄압과 자본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어요. 고구려 소수림 왕의 업적. 삼국시대 고구려. 고구려 소수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수리망은 4세기 후반 고구려를 다스린 왕이에요. 그는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먼저 태학을 세웠어요. 태학은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국가를 운영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였죠. 또 율령을 반포했어요. 율령은 나라의 법이에요. 율은 형벌에 관한 법이고 령은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법을 정비해서 나라를 체계적으로 다스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전진에서 온 순도라는 승려를 통해 불교가 처음 고구려에 들어왔어요.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소수리망은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불교 수용이라는 세 가지 큰 업적을 남겼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소수리망 덕분에 고구려는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이후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크게 넓힐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어요. 역사 인물과 소속 국가. 삼국시대 고려 조선. 한국사에서 역사 인물을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는지 알아두면 좋아요. 먼저 고구려를 살펴볼게요. 고구려는 주몽이 세운 나라예요.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친 명장이고 연개소문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당나라에 맞섰던 인물이에요. 백제의 경우 버풍왕은 백제가 아니라 신라의 왕이에요. 이차도는 버풍왕 때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인물로 역시 신라 사람이에요. 김춘추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신라의 왕이에요.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서인은 거란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얻어낸 외교가예요. 김윤우는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승려이고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인물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장영실이 세종 때 과학기구를 만든 발명가로 유명해요.
이인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고 유형원과 정조는 조선 후기 인물이에요. 홍경래는 순조 때 평안도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킨 인물이에요. 해초. 통일신라 중기. 해초는 신라 시대의 승려예요. 그는 인도로 순례를 떠난 것으로 유명해요. 당시 인도는 불교가 탄생한 성지였기 때문에 많은 승려들이 그곳을 직접 가보고 싶어 했어요. 해초는 723년경에 바닷길로 인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인도 각지의 불교 성지들을 순례했어요. 부처님이 태어난 곳, 깨달음을 얻은 곳, 첫 설법을 한 곳, 열반에 든 곳 등을 직접 방문했어요. 해초는 인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도 여행했어요. 그리고 이 여행 경험을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으로 남겼어요. 천축은 인도를 부르는 옛 이름이에요. 오천축은 동서남북 중 5방향의 인도를 뜻해요. 즉, 인도 전체를 다녀왔다는 의미예요. 이 책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귀중한 자료예요. 당시 그 지역의 풍습, 종교, 문화 등을 알 수 있어요. 해초는 인도 순례를 마친 후 당나라에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밀교를 공부하며 여생을 보냈어요. 무신정변과 민중봉기. 고려 중기. 무신정변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 시대에는 문신과 무신이 있었는데요. 문신은 글을 다루는 관리이고 무신은 군사를 다루는 관리예요. 그런데 고려는 문신을 훨씬 더 우대했어요. 무신들은 같은 벼슬이어도 문신보다 대우가 낮았고 심지어 무시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차별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1170년에 폭발하게 됩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같은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대거 죽이고 권력을 잡았어요.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이 사건 이후 고려는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신정변의 결과로 사회가 많이 혼란해졌어요. 권력을 잡은 무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망이와 망소이의 난이에요.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 형제가 이끈 이 봉기는 천민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기도 했어요. 또 김삼이와 효심의 난, 만적의 난 등 여러 민중봉기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무신정변은 단순히 권력이 바뀐 사건이 아니라 고려 사회 전체를 뒤흔든 큰 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물산 장려운동. 일제강점기 1920년대. 물산 장려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92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은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자는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에요. 이 운동의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자는 거예요. 당시 구호가 유명한데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어요. 이 운동은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중심이 되어 조선 물산 장려회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조만식 선생은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로 간디처럼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다고 해서 조선의 간디라고도 불렸어요. 평양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서울에서도 1923년에 조선 물산 장려회가 설립됐고요. 토산품 애용, 근검 절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가 전국 각지로 확산됐어요. 그런데 이 운동에 대해 비판도 있었어요.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 운동이 조선인 자본가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어요. 가난한 노동자나 농민에게는 비싼 국산품을 사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에는 주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참여했고 사회주의자들은 거리를 두었어요. 이처럼 1920년대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사이에 노선 차이가 있었답니다.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와 가족제도. 고려.
고려시대의 가족제도와 사회 모습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시대는 조선시대와 달리 여성의 지위가 꽤 높았던 시기예요. 먼저 결혼 풍습을 보면 고려에서는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을 서류부가혼이라고 하는데 사위가 처가에 머물면서 장인과 장모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과 장모의 은혜가 친부모의 은혜와 비슷하게 여겨졌어요. 재산 상속도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고려에서는 아들과 딸 구분 없이 재산을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딸이라고 해서 적게 받거나 하는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로 한 자녀가 도맡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이런 풍습들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성리학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점차 바뀌게 돼요. 조선 후기로 가면 장자 중심의 상속, 아들 위주의 제사, 남녀 차별이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족보를 기록할 때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어요. 외손도 차별 없이 기록했고요. 이것도 조선 후기에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은 나중에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해박해와 진산 사건.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천주교는 처음에 청나라를 통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점차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문제는 천주교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효도의 핵심이자 사회 질서의 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신조를 불태우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자 조정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았어요. 정조 임금 때인 1791년에 진산에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장례에 신주를 모시지 않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신해박해의 시작이 된 진산 사건이에요. 조정에서는 윤지충을 처형했고 이때부터 천주교를 사학이라고 부르며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정조는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했지만 이 사건은 이후 본격적인 천주교 박해의 서막이 되었답니다. 향도와 불교 신앙 조직. 고려. 불교 신앙 조직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의 공식 종교였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교 신앙이 아주 깊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큰 절에 가서 승려에게 가르침을 받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불교 신앙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향도라고 불러요. 향도는 원래 향을 피우며 부처님께 기도하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불교 신앙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염불을 하고 절에 공양을 올리고 불상이나 석탑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았어요. 특히 미륵불을 믿는 신앙이 인기가 많아서 미륵불을 조성하는 향도 활동이 활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향도는 단순한 종교 모임을 넘어서 마을의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일을 서로 도와주거나 마을의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상부상조 조직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가 억압받으면서 향도의 종교적 성격은 약해졌지만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서의 기능은 두레나 개와 같은 형태로 이어졌어요.